지구 표면의 70%, 인류 자원의 보고, 물류와 문화가 이동하는 길이며 국가 안보의 최전선인 바다. 바다를 아는 것은 부국강병의 필수 조건이며 해군 무기체계 개발의 출발점이다. 방위산업의 출범기부터 우리 바다의 비밀을 연구해온 선각자들. 그들이 증언하는 한국 수중음향 연구의 산 역사를 만나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남희경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해군 무기 체계 개발을 위한 수중 음향 연구가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되었는가를 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ADD의 수중 음향 실장을 역임하시고 국방 분야와 학계에서 한국의 수중 음향 연구를 이끌어 오신 나정열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정열입니다. 수중음향 특화연구센터의 소장을 역임하시고 후학 양성을 하시면서 국방 분야에도 많은 기여를 해오신 성광모 박사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성광모입니다. 마지막으로 ADD 진해연구소의 본부장을 역임하시며 오랫동안 수중음향 연구와 해군 무기 체계 개발을 이끌어 오신 최진혁 박사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진혁입니다. 우선 우리에게 이 수중음향 연구가 필요하게 된 이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것이 또 가장 중요했는지 대략적인 설명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제가 해군하고 협력을 하면서 연구 활동을 할 때 해군 제독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6.25 때 북한이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왔는데 한반도를 함락을 하지 않고 결국은 패전을 해서 북으로 올라간 이유가 뭐냐. 그것이 그 당시에 부산을 통해서 들어오는 전략물자를 북한이 막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잠수함이 없었다. 그러니까 만약 그때 북한이 잠수함을 갖고 있었더라면 항만을 봉쇄해가지고 전략물자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면 우리나라는 조카가 됐을 것이다. 그래서 잠수함을 전쟁이 끝나자마자 김일성이가 중국과 러시아의 잠수함을 도입을 해가지고 대잠수함 보유국이 됐다. 그러니 우리는 저 잠수함을 대항하는 국방 태세를 우리가 갖춰야 되고 대잠이 그래서 제일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예. 즉 수중에 있는 적을 탐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유일하게 물속에 있는 물체를 탐지하고 식별하고 추적하는 거기에 쓰이는 수단이라는 것은 수중 음파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수중 음파를 가지고 우리가 대잠전을 한다고 예를 들면 할 때 무엇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소리를 우선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센서를 연구를 하는 파트가 있어야 되겠고, 그럼 내가 보낸 소리가 어디를 맞고 들어왔는지, 이게 잡음하고 섞여서 왔는지 하는 신호 처리를 또 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신기도 지향성을 가지고 듣느냐 아니면 전방에서 들어오는 것을 들어야 되느냐라는 수신기 디자인도 아까 센서하고 마찬가지로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 입장에서는 해양에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 예를 들면 수온과 염분, 그 다음에 해저 저질, 그 외에 파도가 깨지는 소리 등등 해양에서 만들어지는 음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전달 특성을 또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수중음향의 연구의 근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이 돼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북한의 이제 잠수함 이제 보유와 더불어서 어떤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시작은 했지만 또 그 분야가 또 굉장히 또 다양하게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성 교수님, 그렇다고 한다면 수중음향 연구에도 지금 잠깐 들어봐도 굉장히 다양한 연구 분야가 있는 것 같거든요. 뭐 대략적으로 어떤 좀 분야가 있습니까? 예, 몇 가지는 이미 나정렬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걸 좀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우선 수중에서 음파를 발생시키거나 수신할 수 있는 장치, 공기 중으로 따지면 이게 스피커나 마이크로폰에 해당되죠. 그걸 이제 음향 변환기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인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용어로는 그냥 수중음향 센서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수중음향 변환기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음파가 발생한 곳에서 수신되는 곳까지 도달하는 그 경로를 연구해서 모델링하는 그 경로 중에 음향학적으로 뭐 굴절도 일어나고 반사, 회절, 산란, 흡수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걸 다 고려해서 그 전달 특성을 연구하는 분야가 있게 되겠고 세 번째는 소나 시스템 이런 데서 수신된 신호를 잘 처리해서 거기서 유용한 정보를 얻어내는 수중음향 신호 처리 그리고 끝으로는 소음, 수중 소음 분야인데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뭐 바람, 파도에 의해서 존재하는 자연적인 소음도 있지만 추진기라든가 또는 수중에서 운동하는 그 수중 운동체에 의한 방사 소음 이런 거를 연구해서 그걸 적절히 이용하거나 또는 이 소음을 줄이는 그런 저감 대책을 연구하는 그런 수중 소음 분야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개 이제 수중음향 연구를 이제 세 가지로 이제 크게 이제 범주화시켜서 이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미 이제 수중 연구, 음향 연구를 실제로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이제 여기 두 분 이제 이론을 연구하시는 분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실제 이 군수 분야와 민간 분야에 있어서 이것도 이제 활용의 정도가 좀 다를 것 같은데. 뭐 대략적인 뭐 예를 들어서 좀 설명 좀 주시죠. 예, 이제 앞에서 두 분이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은 국방 분야에서의 그 활용도는 제일 중요한 것은 잠수함을 탐지하는 그러니까 대잠 작전입니다. 북한이 저희보다는 잠수함 훨씬 먼저 보유한 국가거든요. 저희는 1991년이 돼서야 처음으로 저희가 잠수함을 보유를 했는데 북한은 이미 한국전쟁 끝나고 얼마 있다 바로 도입을 했거든요. 그럼으로써 우리 해상 활동에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이 잠수함을 어떻게 잡느냐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진해 연구소에 수중음향실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 초대 실장으로 저희 나정렬 교수님이 그 미국에서 초빙 교수로 초빙 과학자로 오셨었죠. 예. 그래서 했는데 그 당시 국내 그 연구비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은 굉장히 열악했거든요. 그래서 잠수함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잠수함에서는 필연적으로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 기계가 돌아가야 되고 또 달리면서 그 유체와 부딪히는 소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걸 잡기만 하면 되는데 들어서 들을 수 있는 장비가 없고 또 들었다 하더라도 주변의 소음하고 구분할 수 있는 신호 처리 기술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소음에 대한 분야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신할 수 있는 센서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음파가 전달되는 경로에 대한 연구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이 제일 많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어려워서 준비를 하게 된 거고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그 수중음향을 이용하는 해군 작전이 많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게 대잠수함 작전이고 민간 분야에서 본다 그러면은 수중음향 통신 기술을 들 수 있죠. 지금 이제 뭐 해전 목장이니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서 인간이 활동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선의 없이 통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수중에서는 음파가 잘 왜곡이 됩니다. 변질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미리 연구를 해서 근거리 통신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한 몇백 미터 내외 통신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데이터 용량도 적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조만간에
저희의 그 전자공학 기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면은 아마 실용화돼서 뭐 해저 목장이라든가 수중에서 작업, 공사 이런 데 많이 활용될 겁니다. 지금 이제 군수와 이제 민수 분야를 딱 나누어서 대잠 작전을 하는 이제 국방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 통신을 주로 하는 이제 그 민수 분야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뭐 잠깐 들어도 뭐 대략적인 범주에서 굉장히 세분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박사님, 이렇게 이제 활용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요, 실제 이 여기에 관련된 연구 혹은 학문의 이런 것도 깊이가 굉장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실질적으로 수중음향 연구는 언제부터 시작된 학문인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을 저는 기다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중음향을 시작한 것이 모든 수중음향에 관한 책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 첫 마디가 뭐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이 친구는 이 친구가 아니라 이분은 다재다능한 분이라 뭐 안 하는 게 없죠. 그런데 이분이 1490년에 발표한 노트가 하나 있는데 그 노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배를 정지시킨 후 대나무통같이럼 공기가 찬 통을 물속에다 집어넣으면 멀리서 지나가는 뱃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 한마디가 소리가 물속에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해서 이게 시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럴 얘기가 그럴듯한 게 뭐냐면 1차 세계대전 때 소위 말하는 유보트라는 독일 잠수함을 이 튜브를 양쪽 귀에다가 대가지고 탐지를 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발전이 돼서 나중엔 잠수함까지 탐지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서구에서는 그러한 것이 계속적으로 전쟁을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쳐가면서 그게 발전이 되고 소나도 개발되고 그 연속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역사는 훨씬 깊습니다. 예를 들면 고려 예종 때 그 당시에 조기를 어떻게 잡았냐 하면 고구 4월달 봄에 진달래가 꽃을 피기 시작하면 바다에서 조기의 암놈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부들이 대나무통을 물속에다 집어넣고 조기의 울음소리를 쫓아 거기다가 투망을 해가지고 조기를 잡았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아까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집어넣고 지나가는 배를 찾았다라는 얘기하고 우리는 통을 물속에 넣고 들은 다음에 위치를 확인해서 거기다 투망을 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잠전의 원칙인 탐지, 식별, 공격, 조기에 대한 탐지, 식별, 공격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조상님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굴비만 잡수지 말고 그 기술을 계속 했더라면 아마 서구보다 훨씬 앞선 수중음향의 시초 국가가 됐으리라 해서 안타까운 얘기인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기술이 발전이 됐고 요사이 이제 뭐 비음향을 가지고 소음을 찍게 하기 위해서 뭐 스틸스파를 한다 하는데 1차 세계대전에 독일 잠수함은 벌써 스틸스파된 머티리얼을 썼어요. 그 정도로 연구를 굉장히 빨리빨리 해나갔습니다. 전쟁이 그렇게 연구를 촉진시켰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중음향을 여기서 시작한 것이 고려시대 말고 근대에 와서 ADD를 통해서 시작했다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한나라 유방의 명령으로 조나라 정벌에 나선 한신. 조의 20만 병사와 맞서기 위해 그가 선택한 전법은 배수진. 강을 등진 채 스스로 퇴로를 차단하고 사력을 다해 싸워 적을 물리친 한나라군. 배수진의 물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공포의 대상. 하지만 우리 역사에는 물을 등지고 피하기보다 물을 읽고 계산해 전쟁에 승리한 영웅이 있다.
임진왜란의 영웅 이순신. 그의 뛰어난 전략은 바다를 읽는 힘에서 나왔다. 작전에 유리한 해역으로 적을 유인해 하객진 전술로 대승을 거둔 한산도 대첩. 울돌목의 거친 조류를 이용해 13척으로 133척을 물리친 명량해전. 북서풍을 예측한 화공전법으로 전쟁을 끝낸 노량해전. 그리고 우리 바다에 최적화된 최강의 전투함 거북선. 바다의 폭과 깊이와 흐름, 해저의 지형, 그리고 바다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까지 파악했던 이순신 장군. 바다를 읽어 전쟁에 대비하는 그의 첨단 전술과 철학은 오늘날 첨단 해군 전력의 기반인 수중음향 연구로 계승되고 있다.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이제 오늘 모신 세 분은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수중음향 연구의 이제 최고의 분들을 이제 오늘 이제 모셨는데요. 세 분의 이력을 듣다 보면 우리나라의 이 수중음향 연구의 역사도 술술 풀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세 분께요, 각각 이제 진해연구소와 이제 인연을 맺게 된 이제 이유가 있을 텐데 이제 한 분씩 좀 듣겠습니다. 먼저 나정일 박사님께서 시작을 해주시죠. 제가 진해하고 인연을 맺은 거는 참 여러 그거를 얘기를 하려면 하루가 다 필요한데 좀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76년에 학위를 끝냈습니다. 예. 그리고 연구소에서 포스닥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있던 플로리다에 미국의 유학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북부, 남부, 서부 이런 식의 유학생 협의회가 있었는데 그 남부 협의회에 제가 총무를 맡고 있었는데 그때 한국 대사관 워싱턴에 있는 대사관에 연구무관이라고 에디드에서 파견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제 또 고등학교 어떻게 되다 보니까 선배가 돼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해외 과학자 유치 계획이라는 걸 해가지고 끌어들인다. 그러니까 너 한번 인터뷰를 하러 오자. 그래서 갔더니 수중음향을 할 줄 아냐 이거야. 근데 뭐 저질이니 물이니 거기에 웨이브가 들어가는 거니까 뭐 똑같지 않느냐 그런 개념은 머릿속에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럼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홍릉기계 주식회사라는 그 당시에 국방과학연구소의 위장 명칭입니다. 그래서 홍릉기계 사람들이 홍릉기계가 뭐 하는 데면 농기계 만드는 데입니다. 그렇게 조크도 했는데 홍릉으로 왔는데 오자마자 저에게 주는 말이 진해 해군연구소가 있으니 너는 글로 가야 된다. 그래서 난 서울에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진해라니요. 그래서 난 진해를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 전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진해로 간 거죠. 그래가지고 진해 갔더니 수중음향 실장이요, 당신이. 그렇습니까? 그 연구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명이 됩니다. 그게 한 명.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처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확보하시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특례 보충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을 면제하기 위해서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면 병역 면제가 되는. 근데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우선은 석사 학위를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고를 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그게 한 15명인가 응시를 했는데 시험 문제를 이제 내면서 수학 웨이브 방정식에 해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해를 구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네. 이 수중음향에 아까 우리 송 교수님도 말씀하신 이 음파의 전달에 대한 그 에너지 디케잉 하는 거는 음파 방정식을 잘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교육을 시키면 되겠다. 이제 포텐셜을 본 거죠. 그래가지고 거의 일주일 내내를 하루에 3시간씩 강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수학 강의를 하고 뭐를 하면서 또 그거하고 연계된 해군의 문제도 같이 토론하고 그러면서 자,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인가를 기획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시작된 인원이 그때만 해도 컴퓨터가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니 전산 모델을 만드는 것도 힘들었고 하여튼 처음에는 다 모든 게 수작업으로 시작된 게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이 연구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뭐 야근은 뭐 밤 새우는 건 보통이었으니까요. 굉장히 그 목적 의식이 강한 연구원들하고 같이 보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고 그 연구원들이 지금 대학 교수가 된 친구나 또는 ADD에 지금 있는 친구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듯하죠. 예, 그렇게 또 인연이 되셨군요. 이번에는 우리 성 교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 저는 그 독일 아헨공대의 음향공학 연구소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박사학위 논문이 앞전 초음파 변환기였는데 그 앞전 물질을 이용해서 원하는 초음파 신호를 발생도 시키고 수신도 하는 그런 거였는데 수중음향에서 사용하는 변환기 센서가 원리가 같습니다. 앞전 물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런데 저하고 아흥공대에서 비슷한 시기에 공부했던 송준태 박사께서 저보다 조금 일찍 귀국을 해서 그 ADD 진해연구소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인연으로 해서 진해연구소에서 저를 유치하려고 했었습니다. 저는 뭐 전공을 그대로 살리고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 진해연구소로 갈 생각이 있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에서 음향공학 교수를 뽑으니 당신 저 응모해라. 그래서 와라 모교로.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뭐 학생들하고 연구도 하면서 그 가르치는 게 좋겠다 해서 서울대학교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국해서 보니까 진해연구소에 참 미안한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귀국하자마자 그 진해연구소의 위촉연구원으로 한 달에 2번씩 수년간을 참여해서 그래서 이제 첫 인연이 된 거죠. 예.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최 박사님은 어떤 인연을 갖고 계신가요? 예, 저는 그 전까지는 이제 서울대학교 이제 해양학과에서 해양지질 전공으로 이제 석사, 박사까지 수료하고 이제 논문을 쓰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저기 계시는 나정일 교수님께서 너 진해 안 내려올래? 근데 그때 이제 진해에 해양학과 출신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동기, 선배 이런 분들이. 그분들이 야, 국가에는 괜찮으니까 내려와라. 그 중에서 제일 저를 적극적으로 하신 분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최재형 박사님이 그 제 1년 바로 선배이신데 그분이 너 내려와라. 여기 괜찮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85년 5월에 제가 이제 진해로 처음 내려왔죠. 그러니까 30년 넘었죠, 이제. 근데 내려와가지고 저는 원래 대학 교수가 꿈이었기 때문에 예. 계속 이제 몇 군데 대학에다 원서 내고 기다리고 그러는 중이었는데 내려오니까 야 여기서 그냥 눌러앉아 살아 뭐 가냐. 나 교수님은 그때 나 실장님이시죠. 아 그러더니 85년도 5월에 내려왔는데 86년도 2월에 야 나 한양대교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뒤에다 대고 배신자라고 막 그래놓고 좀 있으니까 또 그 최재형 박사님이 나도 서울대학교로 박사과정 공부하러 간다. 네가 좀 다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제 앞에 계셨던 실장님이나 선배들이 다 그만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최선임자가 돼가지고 팀을 이끌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년퇴직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나 박사님이요. 그 당시 이제 34살의 젊은 나이에 정말 초대로 진해연구소 이제 수중음향실장을 이제 맡으셨고요. 또 그때부터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수중음향 연구의 어떤 모태 시작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새로운 분야의 새로운 기초를 형성해낸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이제 부담이 좀 컸을 것 같은데 당시 좀 네. 어땠습니까? 그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수중음향실장으로 내려갔을 때 제가 이게 연구를 하러 내려간 건지 해군을 도와주러 하고 했는지 제가 혼돈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태권도 훈련이라고 미 해군하고 한국 해군이 그 시나리오에 의해서 항만 침투하는 것을 방어하고 무력화하는 그러한 그 훈련을 분기별로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훈련에 항상 훈련 전 일주일 전에 소위 말하는 사전 회의라는 것을 이 8군이나 또는 진해 본부에서 했었거든요. 거기에 시빌리안 과학자로 저를 참석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임무가 뭡니까? 그러면 지금 어느 해역에서 훈련할 테니 거기에 음탐 조건을 설명을 좀 해라. 그래서 음탐 조건을 설명한다는 얘기는 우리 해군이 갖고 있는 소나가 적의 잠수함이라 해서 미 해군이 갖고 온 잠수함을 어느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는지 그걸 예측해서 발표하려는데 꼭 점쟁이한테 점 보는 것 같이 우리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알고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11제 내가 갖고 있는 그 수상함 소나인 SKS 23만 해도 2차 대전 때 썼던 소나기 때문에 한 번도 캘리브레이션을 안 했던 소나기 때문에 그거의 소스 레벨, 다시 말하면 핑을 내보내는 그 파워가 얼마나 큰지 그런 것도 모르고 있는데 뭘 가지고 어떻게 하려는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숫자만 가지고 저희들이 손으로 계산해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가장 그래도 우리가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해역에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해역에 대한 해양 자료가 그나마 그 당시에 국립수산진흥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수산진흥원 데이터베이스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이러이러한 바람이 불었으니까 올해도 그 정도 분다면 그걸로 인한 수중소음은 얼마큼 되고 수온의 그 구조는 어떻게 돼서 이것이 거리마다 음파가 어떻게 되고 하는 완전히 손으로 계산된 것을 가서 이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훈련을 할 때 또 그 중에 하나의 소나를 설치한 그 소나배에 또 올라타야 됩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탐지하는 것을 보라 이거예요. 그 당시에 정말 연구라는 철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데려다 놓고는 해군을만 도와줘라 이런 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해군을 도와주는 게 한도 끝도 없고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제가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해군을 도와주라 그러니까 해양 자료를 가지고 음파 전달 손실만 계산하는 거지 그 정도로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양을 보고 무엇부터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거를 기획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송 교수님도 그 강의를 했지만 제가 아까 강의한 거 이상의 하여튼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하드웨어도 해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해야 되고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서 하자. 그 대신 우선 해군을 도와주자. 그래서 해군의 그 음탐에 대한 장비가 얼만큼 이 음탐에 중요한지를 설득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초창기에 이런저런 어려움 많이 있겠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또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같습니다. 우리 이제 성 교수님께서도 이제 진해연구소에 가시면서 이제 연구원들과 토의하고 이런 것들 계속 진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따로 이제 시간을 내서 기초 연구를 하기 어려웠던 그 시기라서 우리 ADD 연구원들에게 많은 좀 도움이 좀 됐을 것 같은데 당시 좀 분위기 어땠습니까? 예, 그 함정의 소나 시스템에는 여러 개의 변환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함정이 노후화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소나 시스템의 그 센서들도 고장이 몇 개씩 고장 나기 시작하죠. 그럼 마치 듬성 이빨 빠진 것처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성능이 제대로 나오질 않죠. 그래서
그 원 제작자인 미국의 제작사에 연락을 오면은 소량을 수시로 만들 수 없다. 기다려라. 그래서 수년을 기다려야 되는 형편이었는데 목마른 자가 뭐 우물을 판다고 이거 우리가 만들어 보자. 그래서 당시 윤형규 연구원과 제가 소나 변환기 제작을 위해서 기본 원리부터 설계까지 차곡차곡 그 정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전자공학과 나온 분들이 돼서 전자공학적인 거는 잘 아는데 이 압전 물질을 다루는데 그게 이제 좀 생소하니까 제가 압전 물질에 관한 기초 이론에서부터 응용까지 심도 있는 토론을 뭐 나 박사님 송 교수 내려오면 그냥 최대한도로 활용해라 뭐 이런 분위기도 있으셨고 해서 연구원들에게는 아마 그 특수 분야의 소규모 대학원 강의나 세미나 뭐 이런 분위기였었습니다. 예. 상당히 또 중요한 또 역할을 또 이제 해주신 것 같은데요. 또 그 당시 또 우리 나 박사님께서는 이제 수중음향 연구의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또 미국의 어떤 노장 그 과학자를 또 찾아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 닥터 홀시라는 분을 두 번째 가서 이제 친근감이 좀 생겨가지고 그때 했지. 처음에 갈 때는 저런 분이 있구나 알았는 정도로 알았는데 그분이 바로 NRL이라고 네이발 리서치 랩이라고 미 해군 연구소가 있는데요. 그 연구소는 1920년대 만들어진 겁니다. 1차 세계대전 후에 만들어졌고 이분이 거기에 천혜의 해역 수중음향에 대한 헤드로 근무를 하고 계셨어요. 편지를 올렸습니다. 그 체계적인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수중음향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수중음향이 너무나 범위가 큰데 범위를 좀 얘기를 좀 해달라. 그래서 우리도 천혜역이고 우리가 대자훈련하는 게 우리나라 부근에 천혜역이 제일 많은데 계절적인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저질 상태는 이렇고 사계절이 있고 그랬더니 골치 아프다. 벌써 결론은 골치 아프다. 그런 데서 수중음향을 하려면 정말 골치 아프다. 우리도 못하고 있다.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한번 만나 뵙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해서 워싱턴 DC에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그 탐지에 대한 조건 뭐 이런 거를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그분이 하는 말이 너 하이드로폰 있냐? 그러는 거예요. 수중 청행비가 있냐? 하나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한 60개를 가지고 바다에 나가서 그걸 물에 담거라. 그래가지고 장시간 거기서 들어오는 소리를 들어라. 그 다음에 장시간뿐만이 아니라 위치를 바꿔가면서도 듣고 1년 내내 듣고 하면 니들 연구소는 그것만 하느라고도 몇 년이 걸린다. 그러면 그 자료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료 분석기는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것도 확보해라.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네 해역에서 가장 골치 아픈 주파수가 뭔지 한번 찾아봐라. 그런 기초적인 것부터 하는데 수중 소음부터 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어요.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것이 이분을 담보를 수가 있구나. 그래서 오자마자 비행기 그 당시만 해도 덴마크에서 만드는 비행기 하이드로폰이 제일 좋았거든요. 비행기 하이드로폰을 잔뜩 사고 그거에 리시버, 뭐 앰플리파이어 뭐 이런 장비만 한 60만 브로치를 사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다음에는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는 수중소음 제기가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배에 동력이 별로 없었어요. 배가 시끄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조그만 배를 타고 나가서 연구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재는 겁니다. 근데 그 밤을 새우면서 잴 때 그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냐면 그 당시만 해도 일몰 이후에는 배가 바다에 나가면 안 됩니다. 간첩 때문에. 그런 거를 24시간을 재다가 간첩으로 오인을 해서 총소리를 듣지 않았나. 하여튼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연구원들이 나가서 앰비언트 노이즈를 재서 그걸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도 수중소음만큼은 소나 파라메타에 자신 있게 집어넣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희에게 얘기해 준 그 수중소음을 재라.
그 수중소음 자료는 미 해군하고 회의 때도 제가 아주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였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발로 뛰는지 이런 작업들 이제 꾸준히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 최준혁 박사님께서는 지금 해양지질 분야 이제 전문가신데요. 직접 다시 이제 수중음향 쪽으로 다시 하시다 보니까 이제 바다에 나가는 일이 좀 많을 것 같았는데 고생 많이 하셨죠? 다시 어떠셨습니까? 예, 뭐 해양학 전공자들이 대부분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하나는 그 실험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모델링이나 시뮬레이션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일을 하는 부류가 있고, 한쪽은 현장에 나가서 실제 현장 데이터를 수집하는. 저는 이제 후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제일 제가 국가연에 들어가서 했던 게 그 당시에 이제 그 대기뢰전 환경도 작성이라고 83년도부터 이제 시작했던 전국의 7개 주요 항구에 대한 대기뢰전 환경도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적군이 아군 항구를 봉쇄하기 위해서 기뢰를 깔 경우에 우리 아군 함정은 어느 안전한 루트를 다녀야 되거든요. 그런 걸 Q루트라고 그러는데 그 루트 주변을 항상 사이드 스캔 소나라는 측면 주사기를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뭐 기뢰 유사한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거를 도면으로 만들어서 해군한테 배포를 하면은 해군이 그중에서 제일 안전한 데다가 항로를 그어서 다니는 걸로. 근데 그게 이제 또 세월에 따라 바뀌니까 또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엔 처음이어가지고 그 작업을 이제 진해항에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제 85년도 가을쯤 9월쯤 될 겁니다.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은 이제 기지사령부 옛날에 통제부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연락이 왔는데 국방과학연구소 조사선이 침몰을 했다는 걸 알아요. 가덕도 앞에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제3평화로라고. 근데 제3평화로라는 거는 사실은 관선이 아니고 일반 어선인데 포항에서 저희가 빌려서 쓰는 어선이었는데 진해까지 와서 작업을 했던 거죠. 근데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아까 뭐 음향 장비 2배 측면 주사기나 이런 그때 국내에서는 딱 2대밖에 없는 장비였거든요. 사이드 스캔 소나라고. 그게 대당 가격이 한 2억 원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비싼 장비였는데 거기에다 뭐 항법 장비니 뭐니 해서 한 3억 원 이상 장비가 실려 있었는데 이 장비가 다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제 저분은 저한테 너는 어떻게 했길래 그런 걸 빠뜨리고 그러냐고. 현장을 가봐야 되는데 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신히 이제 해군한테 사정사정해서 고속정을 내가지고 현장에 가보니까 가관이에요. 배는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데 마스트만 올라와 있고. 그래가지고 기록지는 어떻게 했냐고 이제 현장 요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다행히 배가 침수되는 과정에서 기록지는 머리에다 이고 수용으로 갖고 나왔다는 거라. 한 달간 작업한 거였거든요. 그래. 기록지는 살았으니까 좀 다행이다. 근데 나머지 장비는 뭐 구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원인을 알아보니까는 그 포항에서 움직이던 배인데 진해에 오니까 해저가 다르거든요. 지형이.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물 위에서 보고 그 가덕도라는 데 저희가 이제 항법 장비를 설치를 했는데 그걸 회수하기 위해서 내려간 사이에 그 사람이 앵커를 내리고 정박을 했는데 하필이면 바위 위에 정박을 한 거예요. 그게 물이 빠지니까 거기 남해안은 한 3m 간만에 차가 생기거든요. 빠지니까 배가 기울었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만조로 들어오는데 배가 그냥 이렇게 뜨면 좋은데 기울어질 때부터 물이 차니까 더 이상 복원이 안 되고 침몰이 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연락하니까 그때 뭐 지금처럼 뭐 폰도 없고 결국은 이제 기지에 올라가서 이제 연락을 하고 그러니까 똑바로 좀 하지. 그것도 못하고 뭐 했냐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래서 한양대학교 가셨는지도 몰라요. 싫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지 어떡합니까. 그래서 해군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해군 구조선이 와서 그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가지고 진해 이제 그 조선소에 갖다 맡겨서 수리해가지고 했는데 그 장비를 다행히 이제 저희 그때 팀에 그 전자공학을 전문으로 하신 기술자 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걸 6개월 동안 담수로 다 씻어서 그늘에 말려가면서 드라이를 뜨겁게 하면 망가지니까 찬바람으로 말려가면서 부품을 하나하나 이렇게 테스트하기로
고장난 부품은 전부 미국에다 미국제 장비였기 때문에 주문해가지고 한 6개월 이상 걸렸죠. 그래가지고 한번 파워를 넣어보라고 그 전원을 넣어보니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작업을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학교 가신 다음에 제가 이제 총 책임자니까 팀장이니까 맡아가지고 해서 완수한 사건이 있었죠. 우리 이제 성 교수님께서도 우리나라 이제 수중음향 연구 초창기부터 이제 역할을 좀 많이 이제 해 오셨는데요. 특별히 이제 ADD와 함께했던 연구나 이제 사업 중에서 이제 뭐 기억할 만한 이야기 있으면 좀 하나 소개해 주시죠. 예.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1983년에 귀국해서 그 직후부터 ADD 진해연구소와 인연을 맺었는데 서울대 수중음향 특화연구센터가 생기기 이전인 1980년대 말부터 진해연구소의 박성희 박사님 연구실에서 한국형 어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엔 뭐 백상원이, 청상원이 이런 위장 이름으로 한 10여 년간 여러 타입이 차례로 개발되었는데 여기에 수십 명의 우리나라 공과대학 교수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그 교수님들은 이 어뢰를 영화에서만 봤지 한번 실제 보거나 만져보지도 못한 사람들인데 각자 이제 필요한 전문 분야를 논아서 내 연구 내용을 분담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서 국내 방산업체에서 제작을 했는데 이게 잘 동작하고 목표물 따라가서 맞췄다는 거예요. 저는 야 이거는 기적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제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 대학 교수들이 뭐 이제 이론은 잘 알지만 그런 걸 연구할 기회가 없었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브레인을 합치니까 뭐가 되더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그 전문가가 아주 부족한데 그런 실정에서 범국가적으로 이 교수들을 발굴해서 그것을 다시 종합하는 데 성공한 박성희 박사님을 지금도 아주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난 2016년 우리 정부와 외국의 한 포털업체 사이에 지도 논쟁이 벌어져 화제가 됐다. 독자적 인공위성과 거리 촬영 등을 활용해 세계 지도를 작성해온 이 업체가 유독 한국만 주요 관공서와 군사시설의 위치를 숨기는 등 지도 반출에 비협조적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다. 일부에서는 구시대적 보안 기준을 고집한다며 우리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기도 했지만 안보 관련 시설의 지리 정보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우리만의 경우가 아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도 해당 포털업체의 서버를 자국에 두어 직접 보안을 관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사실 육상의 지도는 보안상 한계가 뚜렷하다. 인공위성에서 차량 이동까지 판별하는 시대인 만큼 그 어떤 것도 완벽하게 숨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닷속이라면 문제가 다르다. 최근 레이저빔을 활용한 방법이 연구 중에 있지만 바닷속에서 특정 물체의 위치를 찾아내는 방법은 아직까지 음향 탐지가 거의 유일하다. 그리고 이 음향 탐지는 같은 장비를 사용해도 각 바다의 환경에 따라 방법과 결과가 달라지며 이런 특성 덕분에 수십 년 동안 잠수함이 전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각 바다의 수중 음향적 특징은 육지의 지도와 같은 정보이며 국가 안보를 위해 적국은 물론 그 어떤 외부 세력에게도 함부로 공개할 수 없는 핵심 정보라 할 수 있다. 정보는 확보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다. 수중음향 연구라는 학문적 개념조차 없었던 1970년대 중반부터 국방과학계의 선구자들이 낡은 어선을 타고 파도와 싸우며 바다 곳곳에 하이드로폰을 설치했던 이유도 우리 바다의 정보를 우리가 수집해 우리가 활용하고 지켜가기 위해서였다.
결국 이들의 연구 덕분에 우리는 한반도의 바다에 꼭 맞는 어뢰와 소나 그리고 잠수함을 개발하며 철통 같은 해양 자주국방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나 박사님 이제 진해연구소에서요, 이제 수중음향 실장뿐만 아니라 해양원 운영 지원 단장까지 겸임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 해양운영 지원단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었습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릴 때 제가 진해에 왔을 때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는 방황 중에 예. 저한테 해군이 이건 미 8군하고 합의된 거니까 따르라 하면서 준 직함이 유닛 헤드입니다. 그래서 무슨 헤드입니까? 그러니까 Operational Oceanographic Support Unit의 헤드 그러니까 일종의 단장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맡으시오. 그래서 이게 뭐 하는 헤드입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대전 훈련 전에 소위 말하는 프리세일 컨퍼런스라고 예비 회의를 할 때 그 훈련 지역에 대한 모든 해양 정보를 브리핑하시오. 그다음에 한국 해군의 탐지 거리를 예측하시오. 완전히 군사 작전을 도와주는 민간인 역할을 하라 이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뭐냐면 지금 포항 앞근해 어디 해역인데 그러면 그 해역에 대한 기존 조사 자료를 다 어디서 추출해 오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하나 했는데 마침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국립수산진흥원이라는 거기에서 우리나라 이 동해남의 서해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정점을 찍었는데 정점의 개수가 자그마치 동해에는 8개 정선이 있는데 북에서부터 남으로 내려오면서 101, 102, 103 뭐 이런 식의 라인을 만들어 놓은 것이 8개 있고 거기에 69개 정점이 있습니다. 그 정점은 이제 움직이지 않는 정점인데 그러한 정점이 동해에 69개, 서해에 52개, 남해에 54개, 동중국해에 32개. 이거를 격월로 2, 4, 6, 8, 10, 12 이런 날 미리 정해진 탐구호라는 것이 있어요. 배가 2척 있는데 이 배들이 나가서 정점에 수온하고 염분, 그 다음에 수심, 그 다음에 거기에 뭐 미생물의 분포 뭐 이런 것들을 재가지고 표준 수심입니다. 그러니까 10, 20, 30, 50, 75, 100, 150, 200, 250, 300 이런 식의 정해진 수심에 대한 자료를 계속 모아온 자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료가 수기로 되어 있지 인쇄가 되어 있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한 것이 뭐냐면 1977년부터 79년 사이에 과거에 있는 자료를 다 디지타이징을 시켰습니다. 그거를 그때 수산진흥원에 돈이 없어가지고 ADD의 돈으로 마산 상고 여학생들을 30명을 데려다가 디지타이징을 시킨 겁니다. 20년 자료. 엄청난 자료예요, 이것도. 그래서 그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에 편차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가서 이제 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괌에서 온 시빌리안 그쪽에 민간 과학자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도 그런 자료 우리 좀 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거 지금 프로세싱 중이니까 다 되면 준다 해가지고 슬슬 뒤로 밀었거든요. 그 이유인즉슨 너희들이 쓰고 있는 모델 좀 하나 하고 이거하고 바꾸자. 그러니까 기브앤테이크를 하자. 이제 그러한 정치적인 쇼를 한번 한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디지타이징을 하고 난 다음에 그쪽에 있는 과장님을 저희들이 위촉 연구원으로 써가지고 이 자료에 대해서 좀 에러를 찾아가지고 골라달라. 그리고 앞으로 니들이 이거를 디지타이징 할 수 있는 컴퓨터가 필요하다면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 자료가 디지타이징 되고 1년에 한 번씩 책자로 나오는 그러한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세계에도 이렇게 촘촘히 관측을 한 자료가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지금 우리나라 수중음향 하는 사람들은 다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보니까 이게 별도로 이제 수중음향과 이제 별개 저기가 아니라 결국은 해양운영지원단에서도 이제 수중음향에 관련된 부분이 네. 이제 그래서 맡아서 여기 하시게 된 이거를 거죠. 근거로 해가지고 예. 군 작전 해역에 대한 정밀 해양 특성 주소 사업을 다시 기획을 해가지고 2차 정도로 했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국가연에서 이건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해군이 가져가시오. 그래서 군수지원부에서 이걸 하도록 해서 지금은 민간연구소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중음향 연구의 다양한 이야기 다음 이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